네, 목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코로나19 사태 등 사회적 이슈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이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따라가 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 스튜디오에 퀀텀 FNA의 최은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냐 조 바이든 후보냐 누가 대통령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 누가 되든가에 따라서 경제 전망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 경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경제 정책이 이제 크게 변화할 건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동안에 쭉 그 내세웠던 또 추진해 왔던 일종의 이제 트리클 다운,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경제 효과라는 거죠. 이제 소위 공화당과 보수주의 경제학자들이 제일 주장하는 기업이 잘 되면 국민이 잘 된다라는 이제 그 정신을 이제 계속 이어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변화가 없게 되고, 좀 한 가지 신기한 건 이제 사실 공화당 같은 보수주의 경제에서는 제일 강조하는 게 대외 무역의 그 자유로운 환경을 그 주창하는 건데, 네. 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그게 반대였죠. 그래서 그 공화당이 보수냐 진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 사실은 중국 문제 같은 경우만 해도 민주당이 더 강경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나왔을 당시에 중국에 대한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계는 민주당 공화당이 아마 별로 노선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통화 면에서 조금 재밌는 게 있죠. 지금 공화당은 이번에 그 추가 구제안이 난항을 거듭하는 것에 제일 결정타는 사실은 백악관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의 강경파들이에요. 공화당의 강경파들은 이제 원래 극보수적인 그런 성격을 대표하고 있는데 정부가 재정 지출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됐을 경우에 오히려 그 미국의 달러는 약간의 좀 일시적으로나마 이제 강세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안 풀 거다라는 이제 그런 그 기대치가 있겠죠. 그래서 크게 정리하면 국가의 기조인 그 세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변화가 없을 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정책 부분보다는 친기업 정책, 네, 이런 쪽으로도 계속 기조가 유지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중국, 그 다음에 다른 나라와의 교역 문제에 있어서도 이 미국 일변도의 그런 정책을 계속 추진할 걸로 보이고, 이제 통화 부분에서는 일시적으로는 좀 그 미국 강세가, 달러 강세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경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미 이제 아주 뚜렷한 건 두 가지가 나타났죠. 하나는 뭐냐면 조세 정책에 있어서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소위 그 대기업이나 그 굉장히 많은 수익을 갖고 있는,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율을 올려야 되겠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보수주의 경제학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기업도 투자를 안 하고 고소득층도 소비를 안 하면 결국은 그 낙수 효과, 트리클 다운 이펙트가 사라지면은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경제 그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에서 뭐 세금을 올렸기 때문에 침체에 꼭 빠졌다 이렇게 또 상관관계를 찾기도 쉽지는 않아요. 그게 어느 게 뭐 맞다, 이게 맞았으면은 사실 뭐 그동안에 논란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그 첫째 변화가 있을 겁니다. 조세 부분에 있어서. 그게 되면은 이제 우리 바이든 후보는 두 번째 얘기가 그대로 연결이 되죠. 그 돈 가지고 뭐 할 거냐? 뭐 할 거냐? 네. 그랬더니 이제 그동안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벌여왔던 그 환경 문제에 대한 그쪽의 투자를 늘리면서 그쪽에 그 친환경 뭐 주택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50만 개인가요? 그 저 전기차 그 충전소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내지는 그 친환경 에너지로서의 그 투자를 과감하게 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으로 흘러가면은 그게 결국은 고용 창출을 200만 명 이상 할 수 있다. 이제 이것이 가장 그 두드러진 소위 그 조세 정책의 변화와 친환경에 대한 부분, 이것이 이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나타날 가장 큰 변화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질문이요. 낙수 효과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은데요. 낙수 효과가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낙수 효과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은 뭐 경제학계에서도 워낙 팽팽하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들도 그것을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낙수 효과가 있어서 성공했던 예는 우리 한국 분들은 많이 겪었죠. 60년대, 70년대에 대기업이 한국에서 뭐 오늘날에는 뭐 재벌에 대한 비판론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한국 경제가 그 재벌 중심으로 성공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일자리가 생겼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소위 그 대표적인 낙수 효과죠. 정부 주도형, 대기업 주도형.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했던 낙수 효과의 비판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은 가장 이익이 되는 데만 쫓아가다 보니까 서민층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네. 그래서 이제 빈부격차가 일어나고 사회가 그 계층이 나눠지고 이러한 사회 문제가 결국은 사회의 역기능으로 작용하면서 경제가 잘 안 돌아가게 된다라는 또 그런 반대 이론도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소주성 이론도 나왔었고 하지만 이제 그것도 비판을 받지만은 그래서 이제 낙수 효과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상당히 균형이 돼 있는 국가였었어요. 네. 뭐 낙수 효과도 하지만 또 중서민층에 대한 정책도 있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한 그리고 그 결과는 트럼프 쪽에서는 잘 돼 왔다 그러고 이제 바이든 쪽에서는 그것 때문에 이제 빈부격차가 늘어나서 사회가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 왜 이 3분기 GDP가 발표가 됐는데 33%로 증가를 하면서 아주 크게 반등했거든요. 그런데 이 효과 같은 것들도 지금 제2차 추가 재정안이 지금 완전히 지금 통과가 되지 않으면서 앞으로가 훨씬 더 불안해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정부 구제안의 타결 이게 지금 아직도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미국 경제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하세요? 바로 이제 오늘의 그 33.1% 물론 잠정치이긴 하지만 올랐는데 이제 2, 4분기에 31% 하락을 했다가 그렇죠. 이번에 33% 오르는 거니까 분모가 줄어들어서 올라간 거니까 아직도 약 한 4% 정도는 이제 부족합니다. 부족한 거예요. 자, 트럼프 쪽에서 볼 때는 이게 V자형 반등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는 문제가 없다라고 굉장히 그 자랑을 할 겁니다. 앞으로 5일간.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네. 반대로 이제 바이든 쪽에서나 그 진보주의 경제에서 얘기한 것은 V자형 반등을 하는 사이에 중서민층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잘된 사람만 잘 되고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을 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구제안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의 목표도 있지만 지금 격차가 벌어지고 지금 서민층 특히 그 아주 하위층 사람들은 당장 그 자기 집에서부터 아파트에서부터 이제 쫓겨날 수 있는 그런 그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누가 도와줄 수 있느냐. 그 방법은 이제 결국은 정부밖에 없다 하는 입장이어서 이것도 아마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규모가 상당히 차이가 날 거고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주정부 보조안이죠. 많은 그 개인 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연방정부보다 사실 주정부예요. 근데 주정부가 지금 재정이 바닥이 났고 뭐 마이너스가 나고 이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주정부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연방에서 하는 거 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고 이제 이런 점에서 지금 그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구제안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중서민층의 그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고 가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구제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고 오히려 그러면서 잘 되고 있는 기업들은 이런 경우에 좀 동참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구제안 타결이 계속 이제 연기되고 지연이 돼서 내년으로 넘어간다, 좀 더 길어진다 이렇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서민들이 느끼는 그 악영향은 언제쯤부터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까요? 네네, 악영향은 이미 느끼고 있죠. 네, 특히 그 실업수당을 받는 분들이 7월 말까지 그 600불 주당 600불 보조를 받다가 못 받으면서 이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저축을 까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이미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고용도 사실 이번에 이렇게 경제가 회복을 했어도 오히려
고용 면에서는 별로 효과를 못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고 나니까 대기업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그렇게 안 써도 되겠네라는 분위기를 많이 바뀌어버렸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이 서민층이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숫자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팬데믹 이전보다 더 많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는 그 이미 악영향은 있는 건데 네. 전체 그림만 봐가지고 미국 경제가 회복기에 왔기 때문에 넘어간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그 바닥층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가 위로도 올라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악영향이 대기업이 느낄 만큼 예. 또 정부가 느낄 만큼 가려면은 네. 아마 내년 뭐 1, 4분기면은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 벌써. 추가 구제안이 예. 원만하게 타결이 안 됐을 안 경우에 되면,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게 구제안이 좀 확정이 좀 돼서 발표가 돼야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왜 정치인들은 이렇게 그러게나. 결국 이제 오늘 발표된 그 GDP 성장률만 해도 네. 한쪽은 뭐 칭찬하기에 글쎄 바쁘고 말이죠. 한쪽은 지금 깎아내리기에 바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치이고 결국 권력이라는 것은 누가 갖느냐의 그게 최대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또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조금 성숙한 정치 같으면은 이럴 때 그래도 좀 서민들의 아픔을 이해한다 그러면 네. 이런 부분의 그 정쟁은 조금 중단해 주는 게 좋다. 이제 이런 건데 그거야 뭐 후보들의 마음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네, 네. 그러나 저러나 이 코로나19가 또 재확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또 부분적으로 또 다시 이 뭐랄까 이 셧다운을 좀 시작하는 것도 좀 나올 것 같은데 말이죠. 끔찍합니다. 그렇게 네.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의 경제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경제 전망은 이제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비관적이지 않다는 게 아니고 코로나의 재확산 때문에 올 타격을 그렇게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심하게 보지는 않는 것이 이제 뭐 물론 백신이 나오면 뭐 되겠지만 백신이 나와도 그것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이제 네. 그것에 대한 기대를 지금 하는 것은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준비가 많이 됐고 그동안 훈련이 됐고 네. 이래서 이제 그 거기에 대한 내성이 좀 길러졌기 때문에 네. 이 재확산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것이 만약에 뭐 하루에 뭐 몇십만 명씩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모를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 시설에 대한 그 문제가 지금 심각할 그렇겠죠. 뿐이지. 네, 네. 이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은 충분한 그 면역을 그러니까 사람이 백신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생기기 전에 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타격에 대한 면역이 먼저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까지 뭐 큰 타격은 없을 거라고 보지만 조금의 타격은 있겠죠. 근데 1차 때와 같은 그 정도 타격은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연방 정부나 의회는 어떤 정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백신에 관한 걸 얘기하자면 경제와 경제 쪽에서 관련해서, 네. 경제 쪽은 지금 뭐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하듯이 그 이미 큰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많이 좋아졌고요. 예. 세계 무역도 지금 뭐 조금 회복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대해서 치중을 하기보다는 이 중서민층이죠. 네. 중서민층에 대한 보조. 또 세입자들의 그 렌트 못 내는 것에 대한 보조. 그다음에 그 쇼핑센터 가지고 있는 속에 그 테넌트들이 그 사업을 못 하시니까 그 렌트를 못 내시잖아요. 그럼요. 이런 데 대한 보조, 그다음에 그 연구 실업화 되신 분들에 대한 좀 추가 보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추가로 대선의 쟁점입니다만은 오바마 케어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을 아무 대책 없이 만약에 폐기시켜버리면 네. 중서민층은 더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투표할 때도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한 표를 행사하셔야 되겠네요. 아주 중요한 현명한 투표가 필요할 때죠. 네. 투표하셨습니까? 했습니다. 네. 네. 원래 예전에도 우편 투표를 먼저 하셨어요? 네네, 그랬었습니다. 누구 찍으셨어요? 이건 비밀이죠. 네. 지금 제로금리 시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서민들 입장에서는 제로금리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전혀 없는 거예요. 힘들죠.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서민들은 제로금리라 하더라도 돈을 융자하기도 어렵고 제로금리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래저래 서민들만 너무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다 싶어요. 그렇죠. 네. 특히 은퇴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죠.
은퇴하신 분들의 주 소득원 중에 하나가 이제 이자 소득이신데 네네.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0이니까 그렇네요. 은퇴하셔서 중상층에 계신 은퇴하신 분들 네. 아주 상층은 상관이 없어요. 그분들 네. 이래저래 잘 살아요. 근데 중상층 정도에 계시는 분들은 그 은행의 CD 같은 데서 이자 받는 것이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상당히 힘들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신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뭘로 대처를 해야 돼요? 뭐 뚜렷한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렇다고 또 지로금리를 가져오는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없기 때문인데 인플레이션이 없으니까 소셜 시큐리티도 올해 뭐 느는 게 거의 없고요. 뭐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생활을 뭐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는 현실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 대부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네. 네. 왜 우리 부모는 돈이 부자가 아니었을까 상위 하는 1%가 생각을 아니었을까.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부모님은 노력을 안 하셨죠? 그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예, 한국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FNA 퀀텀 FNA의 최은하 대표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